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 투표 첫날 34.7%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두 김기현 후보는 압도적 지지를, 안철수 후보는 결선 투표 진출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체포동의안 이탈자 색출 움직임에 내부 공격과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는 데 노력하겠다며 사퇴할 의지가 없음도 내비쳤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어제만 산불이 12건 발생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산림 복구는커녕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주택에 몸을 누이고 있습니다. 수임 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아줌마라고 부른 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집권 여당의 얼굴을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가 절실한 여당으로선 차기 지도부 선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당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는데 이 첫날부터 투표율 35%에 육박하며 전당대회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유리하다며 마지막 주말 표몰이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여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은 주소로 들어가 간편하게 투표를 완료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4일과 5일에는 문자 투표, 6일과 7일에는 ARS 투표로 진행되는데 당원 83만여 명 가운데 첫날에만 29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총선거인당 숫자에 육박하는 당원이 참여한 셈인데 투표율 34.7%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막바지 주말 유세에 나선 당권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김기현 후보는 압도적 지지가 갈등과 분열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로 1차에서 당선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 홍대를 찾은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단톡방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결선 투표로 진검승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말 자격이 있는 후보를 뽑을 확률이 높아진다.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을 개혁의 열망이라고 했고 황교안 후보는 새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천하람 태풍이죠. 참다 터져나오는 국민의힘의 개혁의 열망이. 이재명 사건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종 결과는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이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천 명이 도심을 행진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숭례문 앞 세종대로가 집회 참석자로 가득 찼습니다. 진보단체 회원 2,500여 명이 윤석열 정부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측은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누가 역사를 말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모인 여성단체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성차별 존재 자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1,200명을 투입해 교통과 안전 상황 등을 통제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신랑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불편해서 지금 돌아서 온 거예요. 주말마다도 있고 그냥 이번에 3월 1일 집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게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내일도 민주노총 등 수천 명 집회가 예정돼 도심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에선 지금 당내 이탈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색출 작업이 한창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내홍이 수습되기는커녕 개파 간 갈등으로 번지자 직접 나선 겁니다. 이런 와중에 당내 갈등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특히 이 수도권 여론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과 제명 요청처럼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중단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독재 정권과 결연히 맞서는데 노력하겠다며 당 대표직 유지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이탈자 색출이 개파 간 갈등으로 번지자 직접 나선 겁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청원이 올라왔고 나흘 만에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5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데 비명계와 친문계 의원들은 남 탓하기 전에 사태 원인부터 돌아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구 제명론 저도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할 부작용, 폐해를 줄 수 있다. 당 지지율도 다시 내림세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10%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서울 지지율은 21%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보다도 낮았습니다. 당내에선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구에서부터 이 대표를 향한 반발 목소리가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죠. 지난 대선 기간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한 뒤 건설된 백현동의 일명 옹벽 아파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특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 차후 재판에선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인지를 놓고 검찰과 한바탕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용도 변경 요청 공문을 압박 근거로 제시했는데 검찰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국토부가 2차례 더 보낸 공문에도 협박은 담기지 않았고 또 다른 국토부 공문엔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고 오히려 성남시 측이 먼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국토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했지만 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변론은 차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 첫 재판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누구를 안다, 알고 있다는 개념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이 대표 측은 기억과 경험을 계량화해 판단할 수 없다며 모른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해온 유 전 본부장의 입에 다시 이목이 쏠립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김문기 처장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성남시 소속 직원이 4천여 명이고 김 처장 같은 팀장이 600명인데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김 처장을 개인적으로는 몰랐으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이런 논리에 맞서 유동규 전 본부장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상사였고 2015년 1월 당시 이 대표 김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에도 동행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에 가면 천년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예요.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더욱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 채 하는 것에 배신감까지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장 이 대표 재판의 첫 증인으로 유 전 본부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출장 당시 그 처장님께서 본부장님을 수행했건 말단이어서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이미 대장동 재판과 검찰 조사에 이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작심 발언을 이어온 유 전 본부장. 오는 31일 재판에서 대장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대면하게 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주말이었는데 공기는 탁하고 메말랐습니다. 전국이 초미세먼지로 뒤덮였고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남산타워.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았지만 또렷하던 서울의 빌딩 숲이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나들이 객은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좋은 날씨 기대하고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뿌여가지고 많이 아쉽고요. 애기들 건강 관리에도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수도권과 충북,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이 오후 내내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기 상층으로 유입된 해외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와 뒤섞여 정체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모두 나쁨을 보일 전망입니다. 상층으로 유입된 후에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축적되는 형태로 지금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발효된 건조특보 역시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경북 포항까지 확대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전국에서 순간 최대 시간당 55km 이상의 바람이, 특히 강원 산지에는 시간당 90k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화재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 봄철 대형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에는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전달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달 들어서는 나흘 만에 지난달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산등성이가 흰 연기로 가득하고 주택가 200m 근처 뒷산까지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전남 순천에서 난 산불은 임야 47헥타르를 태우고 21시간 30분 만인 오늘 오전에야 꺼졌습니다. 골짜기 바람 때문에 갑자기 산증상으로 91개 대피했다가 저녁에 다 기각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전국 12곳에서 산불이나 축구장 145배 크기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산불 180여 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1월 39건에서 지난달에는 11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도 1월 39.7헥타르에서 2월에는 138.76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나흘 만에 산불 28건이 잇따랐고 피해 면적도 이미 1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숲에 쌓인 낙엽의 습도가 떨어지면서 산불의 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감소, 이 낙엽이 바짝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면서 확산하기 쉬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 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 분석 결과 남부 지역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봄에는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하는데 대형 산불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됐는데 숲은 여전히 황폐하고 이재민들은 지금도 컨테이너 주택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자락이 황량한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온통 잿빛으로 변한 채 흙먼지만 일어날 정도입니다. 울창했던 소나무 숲은 이렇게 불타 잘려나간 나무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1년 전 오늘 울진에서는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산불로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탔습니다.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지만 벌목률은 대상지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라 비용 부담에 벌목을 꺼리는 겁니다. 수익이 될 만한 나무만 사고 그것만 벌채할 것인데 자기가 장비나 인건비 들여가지고 나무 배송할 수익이 안 나오면 숲이 불타면서 송이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간 12톤이던 송이 생산량은 지난해 3톤에 그쳤습니다. 송이 농사는 사실상 회복 불능이지만 대체 작목 선정 작업은 여전히 검토 단계일 뿐입니다. 조림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나무 심어가지고는 이게 송이가 안 나요. 천년 가도 안 나요. 울진 산불 이재민들은 1년째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민 181세대 가운데 16세대만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최대 1억 원 정도인 지원금으로는 새 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땅이 많은 집은 상관없는데 작은 집은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 집질 터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대형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숲과 이재민에게 남은 화마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어제 퇴근길 지하철 열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죠. 휴대전화 소리 때문에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한 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패딩을 입은 여성이 철도 경찰과 함께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왜 그러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게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수임 분당선 객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소리내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승객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해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A씨가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말다툼을 한 6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나서 두 사람을 말린 뒤 A씨를 열차에서 내리도록 했습니다. 열차에서 끌어내려진 A씨는 이곳 승강장에서 시민들과 역무원에게 제압됐습니다. 약사님이 좀 정신없길래 그냥 이렇게 쓱 들여다봤는데 승객분들이 엄청 우왕좌왕하시고 좀 정신없어 하시길래 그냥 구급대원들이 왔다 갔다. A씨 흉기 난동으로 이를 말리던 승객 등 모두 3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기를 아줌마라고 부른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격분한 걸 아줌마라는 말 좋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격분해서 범행을 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혼자 있던 여성 점주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밖으로 몸을 피하자 둔기까지 들고 쫓아왔는데 근처에 있는 카센터 직원들의 도움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편의점 밖에서도 폭행이 이어지며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립니다. 빈병인데 그거를 여기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그냥 나를 그냥 내려치듯이 그래서 저쪽으로 제가 피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편의점 여성 점주는 근처 카센터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둔기를 들고 쫓아오던 남성은 카센터 직원들을 발견하자 뒷걸음질을 칩니다. 지난달 22일 저녁 인천 영종도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편의점주를 폭행했습니다. 카센터 사장과 직원들은 이곳에서부터 300m를 쫓아가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 여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했던 상황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혼자 근무하던 점주를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어제 법원이 카카오가 신주 발행을 통해 SM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둘러싼 지분 경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일단은 하이브가 승기를 잡은 분위기지만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시장은 양측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향후 SM 인수전을 전망해봤습니다. 계획대로였다면 카카오는 오는 6일 SM으로부터 주식을 새로 발행받아 지분율 9%의
SM 2대 주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지분율은 0%가 된 반면 하이브는 약 18.5%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지난 1일까지 공개 매수로 사들인 지분이 더해집니다. 다만 공개 매수 성적이 목표치엔 미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주들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총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주총에서 실제적으로 지지를 얻어야지 저희가 원하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고. 카카오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에서 유치한 막대한 자금으로 지분 인수에 나설 거란 예측도 나오지만 13만 원까지 비싸진 주가가 부담입니다. 상당한 이제 자금적인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도 뭐 자금 여력을 떠나서 이게 SM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하이브와 SM이 결합하면 K-팝 시장을 독과점할 우려가 큰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명목으로 독소 조항을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미국이 공급망을 이유로 압박해 반도체 기업들이 백기를 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무기로 기업 압박에 나선 미국 정부. And it'll be focused on manufacturing facilities. The money is intended to incentivize companies to manufacture semiconductors in America. 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의 이익을 공유하고 생산 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독소 조항이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공급망 압박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공급망 점검을 이유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고객사 매출 정보와 재고량 등을 담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행태는 자발적 제출 요청이었지만 기한을 넘기면 별도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언급에 삼성과 SK 등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외교적인 단계에서 해야죠. 그걸 기업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은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내 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생 쇼크란 진단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 세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2030 청년 세대에게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은 결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먼저 가진 후에. 하지만 실업난의 고물가, 치솟는 주택 비용에 결혼의 문턱은 높아만 갑니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집을 구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 결혼을 해도 육아 비용은 따져볼수록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큽니다. 돈을 벌려면 또 아침부터 아기랑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맡겨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소득 불안, 경력 단절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어제 전문가 회의에 이어 오늘은 청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이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을 연계한 종합 대책 등 젊은 세대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완연한 봄날입니다. 이 마스크를 벗고 봄나들이를 갈 수 있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백화점, 아울렛 같은 유통사들은 대형 조형물이나 캐릭터 상품 같은 흥미로운 볼거리를 내걸고 손님 발길을 잡으려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한 번쯤은 봤을 곰 모양 젤리. 형형색색의 젤리 모형과 4m에 달하는 기구 조형물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수도권 아울렛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행사로 방문객은 평소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좀 나왔는데요. 좀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가 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들이 볼거리 만들기에 적극적인 것은 온라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쇼핑몰만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SNS 인증샷 명소로 떠오르면 방문객이 몰리게 됩니다. 쇼핑 시설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가미하는 이른바 리테일테인먼트 전략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쇼핑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하는 리테일테인먼트 전략을. 광주광역시의 한 백화점에선 국립공원 관리공단 마스코트 반다리의 기념품숍을 열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산의 백화점에선 펭수 캐릭터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기획상품 판매장을 설치해 고객을 끌어모으는 백화점도 있습니다. 고물가에 좀처럼 지갑이 열리지 않는 요즘, 볼거리도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와 외교, 군사 방향을 알 수 있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당의 국정 장악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집권 3기를 맞는 시진핑 체제는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최고 지도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합니다. 올해 중국의 국가 운영 방향을 공표하는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개회식에선 리커창 총리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3%에 그쳤지만 올해는 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9일간 계속되는 이 연례회의는 9개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당정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홍콩 업무를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 기구를 당이 직접 관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집권 3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더 집중되는 구조라는 평입니다. 中国公民合法权益的行为，我们在法律中作出相关规定，予以坚决反制，是正当和必要的。 이번 양회는 제로 코로나 폐지에도 고강도 방역 기조와 삼엄한 통제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과 독일 두 정상이 1년여 만에 다시 만나 우크라이나에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거세지는데 이대로라면 러시아의 자금이 내년에는 고갈될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해 2월 대면 이후 1년여 만입니다. 두 나라 정상들은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Together we work lockstep to supply critical security assistance in Ukraine, ammunition, artillery, armored tanks, air defenses. 올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Say this is a very, very important year because of the very dangerous threat to peace that comes from Russia invading Ukraine.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에너지 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는 러시아의 해외 투자자들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이면 러시아의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는 굳건하다고 말한 바 있어 데리파스카의 발언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미 CNN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 인명은 물론 물질 또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직접 다녀온 박상준 기자에게 더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쉽지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라 지간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접공을 통해서 이제 육로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저희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경유지로 택했습니다. 바르샤바까지 비행기로 13시간이 걸렸고요. 승합차를 빌려서 14시간을 달린 끝에 수도 키이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 도중 통행 금지 시간에 걸려서 3시간 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었습니다. 꼬박 하루 이상을 걸려서 도착한 키이우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 전쟁의 공포가 느껴지던가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키이우 시내 비교적 좀 평온한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보면 이제 전쟁의 공포 때문에 복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공습을 받았던 키이우 시내 삼성 입주 건물과 임신부가 죽기도 했었던 그 바로 옆 아파트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요.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키이우 외곽 보르디앙카, 이르핀 같은 도시들은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박 기자가 여러 취재를 했지만 저는 이 전사자 묘역에서 남편이나 아들을 잃었던 이 가족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박 기자 마음에 남았던 사연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사에 담지는 못했었는데요. 묘지 앞에서 좀 오열하는 한 남성분이 좀 있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동생이 전투 중에 숨진 건데 동생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숨진 동생의 아들도 지금 군에 복무 중이었는데 조카의 안위가 좀 걱정된다면서 많은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박 기자의 안위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루에도 사실 여러 번 공습 경보가 울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두렵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키이우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자정쯤부터 이제 공습 경보가 좀 울리기 시작했었는데요. 호텔 내 대피소로 피해서 이제 1시간쯤 머물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눈을 붙였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러시아 무인기 14대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떴었고 이 중 3대가 키이우 인근 도시를 공습했었던 날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탈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의 단독 인터뷰 했잖아요. 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보안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우선 메신저로 좀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었는데요. 보안 때문에 중간에 담당자가 4차례 바뀌기도 했었고요. 만나기로 한 시간과 장소도 당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커튼을 쳐서 외부의 노출을 좀 굉장히 차단하고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 기자가 한 약 일주일간 키이우에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휴전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남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아온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또 한국형 이제 분당 방법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우크라이나의 한 국회의원도 핵을 이제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수모를 겪는다고 극단적인 발언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도 이제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과 외교에 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해 보입니다. 박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두고 합의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우리 정부의 해법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가 직접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홍현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두고 한일 간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도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협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한 조속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갔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3자 변제안입니다.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당초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동참은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면 기시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懸案の早期解決を図ることで改めて一致しており、外交当局間の意思疎通を継続しています。 기시다 총리가 오는 10일 WBC 한일전의 시구자로 확정된 가운데 양국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공폭의 추억입니다. 학폭이나 건폭 얘기는 들어봤는데 공폭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폭이란 표현을 쓰며 비판을 했는데 공장 노동자 시절 폭력을 지칭한 겁니다. 네. 2006년에 이 대표가 직접 쓴 블로그 내용입니다. 네. 이 대표는 공장에서 일하던 당시 나보다 1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2살이나 속여서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해서 머리끄덩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거기에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머리를 숙여야 하냐라면서 학폭이란 표현을 쓰니까 이 박대출 의원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대표의 글을 가져온 겁니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최근 들어 스포츠계 또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학폭 논란이 거센데 자칫 이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였습니다. 이 아들의 고교 시절 학폭 문제를 소송으로까지 이어간 데다가 이런 사실을 기본 검증에서 밝히지 않아 화를 키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또 나섰는데 이건 계급의 문제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이 정순신 변호사 논란은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큰 문제였죠. 그렇긴 한데 민주당도 남일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2021년 국감장에서 오간 민주당 이모경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삼선 오신 정청래 의원님을 오늘 계속해서 거론하는데 정청래 의원님은 학교 다닐 때 싸움 진짜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셨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마치 학폭 가해자처럼 묘사를 했네요. 네, 이 체육 선수 학폭 관련 질의 중 나온 내용인데 임 의원은 이후 농담이었다면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프닝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정 최고위원의 경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아들 사건이 재소환된 겁니다. 이 중학생 시절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2017년 보도가 됐고 정 의원이 아들 일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강제 전학을 안 보낸 것과 같은 이 후속 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공폭의 추억의 느낌표는 용서도 영광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학폭을 다룬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에서 따봤는데요. 자신에겐 어린 시절 추억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겐간 잊지 못할 상처이니만큼 영웅담처럼 자랑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천하람이 개혁인가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첫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아요. 네. 자, 이 천하람 후보가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천하람이라는 정치인 개인으로 보자면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아닐 겁니다. 약체로 출발했지만 컷오프 통과 이후 지지율도 꾸준히 올랐고 이젠 2위로 결선까지 가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천 후보를 밀어준 이준석 전 대표도 상당히 득을 본 셈입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리전이라는 말이 나온 게 사실인데 이 전 대표에게 기댄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천하용인이라 부르는 이 네 사람 모두 개혁 후보라고 자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보수를 개혁할 대안이 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당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준석식 정치로 불리는 전략이 이번 경선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됐는데 정치를 마치 게임처럼 하는 걸 놓고 재미있고 참신하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오로지 승리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혐오나 갈라치기 전략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천 후보의 발언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우유부단함은 또 어떻습니까?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김기현 후보께서는 연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신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 젊은 정치인이 공격을 잘하면 신선하고 또 날카롭게 느껴지는데 자칫 조금 좀 실수라도 하면은 버릇없다는 지적을 받기 일쑤예요. 그렇죠. 지금 천 후보와 가장 크게 언쟁을 벌이는 상대가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은 어쩌다 이준석 바람으로 뜬 무명의 정치인은 일시적인 흥분과 자아도취에 취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에 천 의원이 다시 대구 온돌방에 앉아 있으니 따뜻하시냐라고 맞받았고 홍 시장은 이준석 흉내 내려면 그 정도의 내공부터 길러라 이렇게 다시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이 두 번째 물음표 천하람이 개혁인가의 느낌표는 잘못하면 또 개보신당으로 하겠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참여했던 개혁 보수신당을 줄여서 개보신당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후 바른정당이 됐죠. 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기성정치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흙탕 싸움에만 집중한다면 보수 개혁의 대안이 되기는커녕 이 보수 분열만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권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결전지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첫 경기 호주전의 구상은 마쳤는데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정장을 맞춰 입고 공항으로 모인 선수단. 비장한 표정으로 사인에 응해줍니다. 빅리거 에드먼은 팬서비스도 월드 클래스입니다. 이제 결전의 날까지는 5일. 첫 경기 호주전은 마운드부터 타순까지 윤곽이 나왔습니다. 1번 타자 에드먼의 2번 타자 김하성. 나머지는 어제 연습 경기와 비슷합니다. 타수는 거의 정해졌는데 선발 투수 유형에 따라서 아마 한두 명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 선발 투수론 어제 연습 경기에서 타자 13명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고영표가 유력합니다. 폼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좀 견고한 피칭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4강에 꼭 진출하겠다는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못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거니까 다 같이 좋은 성적 내서 올 수 있도록. 다만 어제 경기에서 빠진 주전 3루수 최정과 김광현을 비롯한 에이스들의 부진이 고민입니다. 남은 두 차례 공식 연습 경기에서 이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대표팀은 5일 훈련 뒤 6일과 7일 최종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경기가 열린 도쿄돔에선 8일 처음 연습하고 이튿날인 9일부터 숨가쁜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해가 지면서 금세 서늘해졌죠.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큽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1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오후에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세먼지와 화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일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3살, 가장 싱그러운 시절에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학교를 떠났던 이화여대 이지선 학생이 23년 만에 이지선 교수로 모교에 돌아왔습니다. 이 교수는 첫 출근한 감회를 충만, 이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정이라는 그녀의 글을 읽으며 며칠 전에 봤던 통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 우리 뒤에는 콜롬비아와 튀르키예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시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였어요.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이 교수는 모교 첫 출근이 뉴스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얼떨떨해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이유가 남들이 하지 못한 생각의 전환,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